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 제국 마지막 왕의 궁전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 공중에 떠다니는 손가락이 벽에 남긴 신비로운 글씨. 그 문자를 해독하던 중 제가 발견한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그 고대 바빌론의 문자가 놀랍게도 한글과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늘에서 내린 경고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대한 진실의 일부일까요? 벨사살이 무시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근동고고학과 교수 조나단 워커입니다. 지난 25년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여러분의 집 벽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원전 539년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궁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고대 바빌론의 멸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벽에 쓰인 신비로운 문자가 놀랍게도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 연결고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나타난 손가락이 가리킨 것은 한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제 모든 학문적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바빌론 궁전의 벽에 쓰인 그 문자들이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문자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왜 그 글자들은 표의 문자도 아니고 표음 문자도 아닌 마치 어떤 원리에 따라 조합된 것처럼 보일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문자들이 제게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묘한 기시감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학을 전공한 제가 언제 그런 문자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동료 교수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그분이 무심코 써주신 한글을 보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의 벽에 쓰인 그 신비로운 문자와 한글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을 관통하는 어떤 큰 그림의 일부일까요?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대 문명에 매료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계사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고대 문명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여러 권의 책도 썼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꽤 보수적이고 신중한 학자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그들 말이 맞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평소 제 연구실은 늘 조용합니다. 고대 서령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들과 두꺼운 책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하루 종일 자료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가족들은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다고 걱정하기도 하죠. 아내는 가끔 당신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연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죠. 인류가 어떻게 생각을 기록하고 전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 평생의 과제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 대형 박물관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발굴한 바빌론 시대 점토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것이었죠.
평소라면 흔한 일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그 점토판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벨사살 왕의 궁전에서 발굴된 것으로 그 유명한 벽의 글씨 사건과 관련된 유물이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왜 이 문자들이 다른 바빌론 문자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발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점토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자들은 분명히 서령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진 선들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되어 있는 형태였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체계적인 문자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문자들이 단순한 그림이나 상형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표음 문자가 사용된 기록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음성 단위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에 이것은 한글의 제자 원리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분석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서 한글과 같은 원리의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것. 이것은 학계를 뒤흔들 만한 발견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자료 접근의 한계였죠. 제가 발견한 점토판과 관련된 추가 유물들이 여러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에게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벨사살의 환상과 관련된 기록들이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대형 박물관에서도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던 그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몇몇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고대 한국 문자와의 연관성에 대해 문의했을 때 민족주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연구는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사방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학자로서 25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이런 불확실한 연구에 걸어도 되는 걸까요?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저에게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더욱 답답한 것은 제 자신도 이 연구의 방향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로 큰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서 인류 운명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무게감이 저를 짓눌렀죠. 과연 제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막막한 시기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민호 교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고대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적 인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며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 교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동료들처럼 의구심을 표하는 대신 그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워커 교수님, 혹시 그 바빌론 문자들의 자음과 모음 분리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이 교수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만약 정말로 그런 구조라면 이것은 세계 문자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가 될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교수가 저보다 훨씬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문헌에 하늘이 내린 글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이미 깊이 생각해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대화는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민호 교수와의 만남은 단순한 학술적 협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보스턴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커 교수님,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찰스 강변을 걸으며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세종대왕이 참고했다는 고전들 중 일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천지자 연지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소리를 본떴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이 교수의 고백에서 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제게 보여준 자료들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문헌에 등장하는 몇 가지 기이한 기록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시대의 미해독 문자들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었죠. 이것들을 보면서 저도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역사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연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민호 교수와의 연구를 통해 저는 더 큰 역사적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는 단순히 바빌론이 멸망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특별한 전환점이었죠. 같은 시기에 공자가 중국에서 활동했고 부처가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칼 야스퍼스가 말한 축의 시대였죠. 인류가 정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이 교수의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고 중국 기록에 따르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자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자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렸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빌론, 포로기와 관련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고 그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동방의 어떤 민족들과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개인 컴퓨터가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난당한 것은 연구 자료들 뿐이었죠.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불가사의한 일은 제가 접촉하려던 몇몇 핵심 인물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바티칸의 고문서 연구원은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예루살렘의 고고학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연구실에 침입 흔적이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제 자료들을 뒤져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사라진 것은 없었죠. 마치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편집증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제 연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까요? 아내조차 당신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제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제 서재에서 오래된 성경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바로 벨사살의 환상이 기록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구에서 각 단어들이 단순히 개수되었다. 무게가 부족하다. 나뉘었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어근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 단어들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우바르신은
나뉘었다는 뜻뿐만 아니라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죠. 한 제국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예언 말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동방을 뜻하는 단어와 바빌론 문자의 연관성이었습니다. 혹시 그 신비로운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정말로 동방, 즉 한반도 쪽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보던 증거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에 확신을 얻은 저는 이민호 교수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시 비슷한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워커 교수님, 저도 방금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급히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화상통화로 만난 이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살펴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세종 25년 기록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역의 고서라고 표현된 문헌이 훈민정음 창제에 참고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역의 고서라는 것이 단순히 중국이나 인도의 문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서역 상인들을 통해 중동 지역의 문헌들도 들어왔거든요. 혹시 바빌론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참고했다는 천지자연지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하늘이 내린 글자라는 기록들, 이것들이 모두 바빌론의 그 신비로운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수님, 혹시 세종대왕이 바빌론의 벽 글씨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문자의 원리를 한글 창제에 적용한 것은 아닐까요? 제 질문에 이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해진 신성한 유산인 셈이네요. 이민호 교수와 함께 새로운 가설을 체계화한 저는 다시 한번 학계에 발표할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빌론과 한국의 직접적 연결보다는 고대 문자 체계의 보편적 원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죠.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자의 음성학적 분석 원리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나타날 수 있다는 저희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국제 고대문자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학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인류는 언어의 본질적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비슷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문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연구네요. 이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하나의 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바빌론의 벽에 나타난 그 신비로운 손가락은 단순히 한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개수되고 무게가 부족하며 나뉘어졌다. 하지만 나뉘어진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인류는 더 높은 정신적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죠. 한글의 창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언어를 가장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 정신사의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 문자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며 동시에 인류 전체의 지혜를 이어가는 매개체입니다. 바빌론에서 시작된 그 긴 여정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운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벽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빌론의 그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현대 사회는 마치 벨사살의 연회장을 닮아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SNS의 짧은 메시지들, 이모티콘으로 대체되는 감정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한글이 지닌 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깊이 있는 사고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빌론의 손가락이 우리 시대를 가리킨다면 과연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소통을 회복하라, 문자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다운 소통의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벽에 신비로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벨사살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한 민족들은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경고, 사회의 신호, 그리고 우리 마음속 양심의 소리까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시작된 그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온 글자의 후손답게 우리 모두 지혜로운 독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